안녕하십니까. 율촌의 윤용희 변호사입니다. 이렇게 오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은 이제 오늘 오전 제 이전에 논의됐던 것의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제목이 그러니까 ESG로 인한 기업 규제 환경의 현재와 미래라고 잡았는데 어떻게 보면 앞에서 논의됐던 그러니까 위험 사회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안 또는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관련해서는 특히 기업의 어떤 규제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를 현황 중심으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령, 법리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에 제 연락처가 있으니 혹시 궁금한 것도 있으시면 이메일도 좀 주시고요. 첫 번째 제가 세 가지 메시지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발표에서는 첫 번째, 그러니까 이런 위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과거의 준법 리스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ESG 리스크라는 새로운 개념과 범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 이렇게 기업들이 나아가야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그 배경 관련해서 최근에 ESG 리스크 관리 체계를 고도화하라는 여러 가지 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이제 국내외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그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ESG와 관련된 위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회사뿐만 아니라 본사뿐만 아니라 자회사 그리고 본인들과 관련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의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해야만 한다라는 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실제로 이런 배경하에서 여러 국내 그 대기업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관련된 자문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에 기초해서 계속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 그림은 제가 ESG 운동장이라는 컨셉을 잡아서 그 일반인들에게 ESG의 논의 맥락을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린 장표인데요.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번 들으신 분도 있긴 하겠지만 첫 번째 보시면 그 왼쪽에 하단이 이제 절로 하겠습니다. 하단이 있는 것이 한국에 있는 기업입니다. 대표적인 기업을 상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예를 들면 동남아에서 부품을 납품받고 원료를 납품받고 한국에서 제조해가지고 유럽에 있는 기업한테 완제품을 파는 기업 그 상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기업은 일단 C레벨에 이사회 레벨 ESG 위원회도 만들고요. ESG 경영을 하겠다고 발표도 했고요. 그리고 관련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여러 조직들도 갖추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사들을 생각해 보면 상법상 성관주의 의무에 기초해서 회사 경영을 하고 그에 따라서 잘못하면 책임도 지게 되는 이런 조직과 배경하에서 기업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국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먼저 과거의 어떤 규제 패러다임을 먼저 말씀드리면 좌측 상단에 있는 정부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환경부, 공정위 등이 과거에 그 규제를 했었죠. 그 경성규범, 국내 법령에 근거해서 공적 규제를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 환경법, 최근에 문제되는 중처법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것들. 과거에도 중요했고 현재에도 중요하고 미래에는 사실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런 공적 규제들이요. 이것들을 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요. 근데 오늘 이 그림에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정부의 공적 규제보다는 사적 규제, 자율 규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정부 이외에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측 볼까요? 우측에 투자자. 우리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투자자들, 주주들 있죠. 그 우측 상단에 보시면 소수 주주들, 임직원, 그 다음에 국내외 협력사들, 그 다음에 고객사, 특히 유럽에 있는 고객사를 상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단체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 컨셉의 이 공동체를 복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저는 굉장히 그 시사성이 있고 인사이트가 있고 동의하는 말씀인데 그런 맥락에서도 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이해관계자들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컨셉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투자자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제가 적어드렸지만 투자자는 일단은 외부에 돈이 맡긴 사람이 있고 그 돈을 맡긴 사람, 그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뭐 베스트 인터레스트를 위해서 운용을 하고 그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적정한 이윤을 돌려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은 기업, 안전한 기업, 지속 가능한 기업,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없는 기업을 선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거의 패러다임에서는 어떻게 보면 재무적 정보, 매출액, 수익률 이런 것 중심으로 그걸 평가했죠. 근데 최근은 결과적으로는 그 정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제는 비재무 정보, 달리 말하면 ESG 정보, 환경, 안전, 그 거버넌스 포함한 이런 비재무 정보까지도 고려해가지고 이 기업이 장기적으로 안전한가, 장기적으로 위험에 대해서 잘 대응할 수 있는가,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가를 판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투자자들은 사실은 굴리는 돈의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개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수익이 중요하죠. 단기적인 대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단기적인 대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들이 운용하는 수조, 수십조의 그 돈을 운용함에 있어서 그 수많은 기업군 그리고 기업들한테 투자할 때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현실화되는 것을 가장 무서워해요. 일부 기업에서 손해볼 수는 있죠. 그런데 본인들이 투자한 것에 있어서 어떤 기업군 전체에서 리스크가 빵 터져가지고 피해를 본다. 그걸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 시스템적인 리스크를 고려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재무적 정보도 중요하지만 비재무적 정보, ESG 정보 같으면 더 중요한 거죠. 이해되실 거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와 달리 이제는 그 재무 정보뿐만 아니라 사업 보고서에 공시되어 있는 재무적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 정보까지도 공시하라라는 요청을 하는 거죠. 그리고 공시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깜깜이 투자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향후에 투자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투자 조건을 바꾸겠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현재는 기본적으로 ESG 정보가 자율 공시 시스템입니다. 공시하지 않는다고 혼나지 않습니다. 다만 공시할 때 제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는 규정은 있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자율공시 시스템이지만 우리의 돈을 투자받고 싶으면 자율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ESG 정보까지도 공시해라라는 어떤 사적 규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우측 상단을 볼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해외 고객사 이야기를 말씀드려 볼게요. 특히 유럽에 있는 고객사들은 큰 기업들은 뒤에서 구체적인 법령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요즘 이런 레터들을 한국에 있는 기업이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협력사에 대해서 당신네들과 정말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감사했다. 좋은 품질의 상품을 좋은 가격으로 납품해줘가지고 우리도 성장했고 당신도 성장했다. 너무 감사하다. 그런데 우리가 유럽에서의 규제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유럽에서 우리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유럽의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또는 유럽의 새로 지금 법률로 만들어질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속 가능한 기업의 실사 지침안 그런 디렉티브에 따르면 유럽에 있는 대기업 그리고 그 자회사 그리고 그 회사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공급망에서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해서 인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실사하고 실사해서 문제를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매년 공시하도록 하는 법률이 이미 시행 중이거나 곧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유럽에 있는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단순히 싼 물건을 그러니까 좋은 품질로 납품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기본이고 이제는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 있기 위해서는 당신네들이 ESG 리스크가 없다는 것이 소명되어야만 이 서플라이 체인에 남을 수 있다. 그러면서 이거 양지 바라고 이해 바라고 향후에 우리 서플라이 체인에 머물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코드 오브 컨덕 행동 강령이라는 걸 만들었으니까 확인하고 지켜주기 바란다. 그리고 매년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도 첨부했으니까 확인 바란다. 그리고 우리가 매년 확인할 것이고 혹시라도 문제가 있으면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율촌이라는 로펌을 우리가 리테인 해가지고 현장 실사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점 양지 바라고 수용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수용 못하면 너무나 아쉽지만 우리가 향후에 내년 이후에는 거래 관계를 더 이상 가져갈 수 없다라는 레터들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실제로 제가 최근에 마무리한 프로젝트가 그런 레터를 받은 기업이 깜짝 놀라서 유럽에서 어떤 그런 규제 법령이 나왔길래 이런 레터를 보내느냐, 유럽의 규제 법령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서 한국 기업이 어떤 이제 영향을 받는지를 분석해 달라.
그리고 유럽에서 실사하겠다고 하는데 그 실사 듀 딜리전스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라는 프로젝트를 발주해서 저희가 진행을 해서 결과물을 만들고 또 뭐 후속 프로젝트가 또 있어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환경들이죠. 전에는 재무, 숫자 중심의 이런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는 비재무 정보가 이렇게 기업의 규제 환경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적어드렸지만 ESG 행동 강령의 준수 요구, 실사 협조 요구들이 있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따라서 결과적으로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와 달리 과거에 달리 ESG와 관련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 그에 따라서 너희들이 어떤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지, 예를 들면 너희들 이 제품 하나를 만들 때 과거와 달리 원 단위당 CO2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지, 그 배출의 그 흐름이 줄고 있는지, 향후에 줄이기 위한 어떤 기술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요구받고 있고 굉장히 그 챌린지를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규제 환경 하에서는 이제 기업의 경영을 하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지는 거죠. 과거에는 재무정보 중심으로 보고받고 의사결정하면 깔끔했는데 이제는 이런 ESG 정보까지도 고려해서 그 리스크까지도 고려해서 기업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그런 배경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ESG 제가 발표를 30분 배정받은 걸로 알고 있어서 그 시간은 지켜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 ESG 리스크라고 말씀드렸는데 ESG 리스크의 개념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ESG 리스크 주택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제가 어디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3층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업이 식별하고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는데 그 리스크가 저는 3층으로 구성됐다고 봅니다. 과거에는 1층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국내 법령에 따른 리스크만 기업들이 관리하면 됐습니다. 공정거래법, 환경법, 중처법 같은 것들이죠. 이것이 과거의 패러다임이었다면 이제 현재 미래 ESG 시대에서는 ESG 리스크가 로 우리가 식별하기 위해서는 1층에 있는 리스크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전히 중요하다. 정부의 경성규범에 근거한 공적 규제는 너무나 중요하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삼풍백화점 기억하시죠? 1층에 있는 주택에서 1층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 전체가 무너지겠죠. 그래서 1층에 있는 리스크가 중요하다는 점은 그렇게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2층에 있는 리스크는 뭐냐면 국내 법령뿐만 아니라 국제규범이나 외국 법령에 기초한 리스크들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제 그 규제, 사적 규제 메커니즘 하에서 유럽에 있는 법령 그리고 국제규범까지도 이제 중요해졌다는 거죠. 한국 기업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법대 99학번인데 그 당시 학부 수업 들을 때 국제법에서 배우는 이런 국제규범들은 공부하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공부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이야기지. 별로 그것이 강제력이나 규범성이 없는데 뭐. 그런데 이제는 ESG 시대에서는 이런 사적 규제 메커니즘 하에서 규범성, 강제성이 굉장히 생겼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등 이런 외국에 있는 법령도 한국 기업들은 그러니까 중요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럽에 있는 그 대기업한테 물건을 팔려면 유럽에 있는 대기업이 유럽에 있는 이 법을 컴플라이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만이 한국에 있는 기업 업체가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서 3층은 뭐냐면 법도 아닙니다. 재밌습니다. 법도 아닌데 유럽에 있는 고객사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이걸 지키지 않으면 물건 팔 수 없어 라고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애플에서는 이제 RE100, 그러니까 리뉴어블 에너지 100%로 부품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향후에 납품받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기업이 RE100을 해야 되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없죠. 사실은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그 고객사가 우리한테 요구하니까 소위 말하는 이 자본주의 그리고 자유시장 내에서 우리의 갑에 해당하는 그 기업한테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걸 준수해야 되고 그 요소를 ESG 리스크로 관리해야 되는 현황이 됐다는 거죠. 이해되실 거고요. 그래서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리스크 세트를 이해하고
식별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을 가야 된다라고까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1층은 정부와 기업 간의 경성규범에 근거한 공적 규제다라고 컨셉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2층, 3층은 연성규범에 근거한 여러 사적 이해관계자들의 사적 자율규제다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표로 정리해 본 겁니다. 1층에 해당하는 준법 리스크와 2, 3층을 아우르는 ESG 리스크가 개념, 범위, 성격 뭐 이런 게 어떻게 다른지들 한번 차분히 보시면 다 이해되실 내용들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결국은 이제 제가 말씀드린 ESG 리스크가 과거의 준법 리스크와 완전히 다르고, 따라서 그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야 되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 아니고 해야만 한다는 당위로 당위가 되어지는 시대적 흐름, 달리 말하면 국내외 법제화 움직임에 대해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위험사에 대한 기업의 대응 관련해서 사실 기업들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는 기업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기 왼쪽에 보시면 과거엔 연성규범, 보시는 것처럼 여러 연성규범을 근거해서 기업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레코멘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실제로 따르는 기업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봤더니 2011년도, 14년도 이런 언저리부터는 꽤 의미 있는 움직임이었지만 그런 연성규범이, 그런데 그것들이 단순히 그 레코멘드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는다고 불이익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 유럽에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이거는 뭔가 경성규범화 해야 되겠다라는 목소들이 있었고요. 대표적으로 영국의 노예방지법, 프랑스의 인권실사법, 독일의 공공기업 실사법처럼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유럽에 있는 적어도 대기업 중심으로 이런 기업 활동으로 인해서 인권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인권실사법 또는 공공기업 실사법이 실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봤더니 또 똑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유럽에 있는 국가별로 법이 다르다 보니까 이걸 좀 통일화하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유럽 연합 차원에서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이라는 것이 그 디렉티브 형태로 현재 드래프트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내년 초까지는 아마 이것들이 확정이 되면 그 디렉티브 확정이 되면 유럽에 있는 멤버십 국가들은 2년 안에 국내 이행 법률을 만들어야 되는 이제 규제 환경을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하게 국내에서도 한국에서도 공공기업 실사법 등을 만들자라는 여러 이제 단체들 또는 학자들의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내년부터는 한국형 공공기업 실사법도 만들자라는 논의들이 꽤 실제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ESG 학회에서도 꽤 연구와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면, 왼쪽은 미국에서 과거와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법제화 내용들이고요. 우측은 주로 유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련 법령들과 주요 내용들입니다. 이건 참고로 보시고요. 여기서 이제 주요한 것만 좀 랩업을 해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독일 공급망 실사법 이후의 실사 지침안,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권정책 기본법까지의 큰 흐름 을 보고 그 에센스를 뽑아보면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대기업은 그 대기업, 자회사 그리고 공급망에서 이루어지는 기업 활동을 이뤄내서 인권 환경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요, 공통적으로. 그리고 그런 실사 의무를 포함하는 실사 정책을 회사 정책으로 가져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그런 위험,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 위험을 평가하고 그걸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무엇보다 매년 또는 정기적으로 그 정보를 공개하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관련 의무들을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에 연동된 과징금을 부과하고 정부의 공적 조달에 그러니까 어플라이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까지도 가하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국제적인 그 흐름이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되셨고, 이제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ESG 리스크까지 종합적으로 왜 관리해야 되는지 이해되셨을 거고, 그럼 기업들이 그 리스크를 관리해야 되는데, 그럼 1층, 2층, 3층에 있는 세부적인 리스크가 무엇인지를 조금 간략하게라도 개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층, 2층, 3층 순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1층입니다. 먼저 국내 한국 법령이겠죠. ESG별로 이제 제가 조금 뽑아봤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이제 그 ESG 평가 기준, ESG 뭐 공시 기준 포함해서 여러 가지 ESG 지표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런 작업을 하면서 또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실제로 기업들이 고민을 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되는 법령들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환경 같은 경우는 뭐 대기, 물, 뭐 토양 같은 환경 보전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ESG에서 가장 어떤 드라이브의 요인이 되는 것이 E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사실은 기후변화, 탄소 중립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관련해서 한국에는 탄소 중립 기본법, 배출권 거래법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폐기물 자원순환도 너무나 중요한 이슈죠. 최근에 플라스틱 규제 같은 것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폐기물 관리법, 자원순환법 등이 있고요. 그다음 화학물질 규제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런 기후변화에 준해서 또 중요한 것이 생물 다양성입니다. 특히 우리 디벨로핑 컨트리에서 그 자원을 이제 채굴하고 수출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물 다양성,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 대한 피해,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는 컨셉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는 법령들이 국내에도 이미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 관련해서는 경쟁 보호, 제품 안전 소비자 보호, 근로자, 인권 정보 보호 같은 섹션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관련해서는 상법, 자본시장법 등 여러 또 관련된 법령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1층에 있는 이제 법령으로 새롭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ESG 이런 규제 메커니즘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히 유럽에서 새로운 법령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법령들이 단순히 유럽에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미 도입이 되고 있고, 그 도입된 것들이 뭐 이미 도입이 된 것도 있고, 향후에 신속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 것들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유럽은 이제 의무 공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를 공시해야 되는 그런 공시 제도,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인권 실사법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이미 한국에 도입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시 제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25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 기업의 경우에는 ESG 정보를 공시하겠다라고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인권 실사 관련해서는 현재 상황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2층입니다. 2층 제가 국제규범과 관련 외국 법령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련 외국 법령은 앞에 슬라이드에서 제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등 좀 맛배기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럼 관련된 국제규범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리스트업을 해드렸습니다. 환경, 인권, 윤리와 같은 것들인데, 사실 여기서 혹시 법대를 나오신 분들은 그 국제법 또는 헌법을 공부하실 때 한 번 정도 들으셨을 것 같은 국제규범들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과거에는 살아는 있지만 사실상 한국 기업들한테는 별 구속력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냥 자고 있는 이제 규범이었다면, 이제 ESG 사적 규제 메커니즘 하에서는 이제 살아있는 활동하는 국제 규범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정도 말씀을 드려보고요. 전 세계적으로 ESG 관련된 그 외국의 법령들도 잘 정리를 해본 겁니다. 중간에 보면 유럽, 제가 아까 말씀드린 법령들이고요. 의무공시제도, 그리고 탄소국경 조정제도, CBAM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말씀드린 거고, 미국 왼쪽, 그 다음에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한국의 현황,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일본도 한국과 비슷하긴 한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권 실사법 관련해서 올해 9월에 일본 정부에서 연성기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 존중 지침안이래 가지고 그런 인권 실사, 공급망 실사에 대한 소프트로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국제적인 흐름들 잘 이해해 주실 거고, 여전히 2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3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좀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층에는 그럼 어떤 리스크들이 있을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그 리스크의 소스가 무엇인지가 중요할 텐데요. 저는 한 3가지로 봅니다. 먼저 우리 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그 고객사들이 우리한테 보내는 코드 오브 컨덕, 행동 강령에 어떤 지표들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그 지표에는 1층, 2층과 관련된 것도 있겠지만 1층, 2층과 관련 없는 3층에만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제 ESG 평가사들의 평가 지표 중에 그 지표의 내용 중에 3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이고, 세 번째로는 SASB, GRI 등 글로벌 이제 공시 기준에 있는 공시 지표 중에 3층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RBA라는 그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이제 지표들인데요. 이것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 글로벌 기업들이 코드 오브 컨덕을 만들 때 가장 많이 이제 참고하는 것이 RBA 지표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ESG 평가 기관들의 평가 지표인데요. 참고해야 하는 말씀이고, 글로벌리 지금 한 100개 이상의 유력한 평가사들이 있고 평가 지표가 있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국내에서는 한 4개 정도의 또한 이제 그 중요한 평가 지표들이 있다, 평가사들이 있다고 하고요. 참고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평가 지표 관련해서 최근에 에코바디스라는 이제 평가 지표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글로벌 고객사에서 한국 기업한테 레터를 보낼 때 너희들이 우리의 현장 실사에 응하든지 아니면 에코바디스 같은 평가 기관에 등록을 해가지고 70점 이상을 받았다는 것들을 증명서를 보내면 현장 실사 면제해 줄게,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에코바디스 같은 기관들에 가입해서 평가도 받고 점수도 만들어서 제출하는 이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에코바디스 지표들 한번 가져와 봤고요. 아까 제가 요거는 이제 정보공개 표준입니다. 대표적으로 요즘 사스비, 그러니까 기존에 미국의 사스비가 굉장히 유력한 그러니까 공시 기준이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고요. 이건 제가 쿠팡이라는 기업을 쳐서 결국 이커머스와 관련해서 사스비 공시 기준에서는 어떤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가져온 겁니다. 이제 제가 한 2분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제 1층, 3층, 4층, 1, 2, 3층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고 나면 기업에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기업분들이 윤 변호사 얘기 잘 알겠는데, 그러면 ESG를 잘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혹시 ESG를 잘못하면 법적 책임도 지나요? 소송도 당하나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한번 논문을 찾아봤습니다. ESG 리티게이션이라는 그 주제로 찾아봤는데 꽤 많은 연구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유럽에서는 ESG 소송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카테고리는 기업이 제품이나 이런 표시 광고를 할 때 ESG 정보를 잘못 표시하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같은 것들이 근거법령이 되겠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예를 들면 한국으로 치면 그 금융위 등의 정보를 보고할 때, 그 정보 공시를 할 때 거기에 불성실 공시를 하면 또 처벌되는 이제 그 메커니즘이 있는데, 동일한 것들이 미국,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번째 메커니즘, 규제 메커니즘. 세 번째 카테고리는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좀 재밌다고 보는데요. 미국에서는 ESG 관련해서 기업들이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불법행위다라고 하는 취지의 여러 가지 소송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월마트 사례인데요. 실제 이때 토론하면서도 또 언급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일단 캘리포니아 스테이트 로를 보면 캘리포니아 트랜스페어런스 인 서플라이 체인지 액트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석하면 캘리포니아 내에서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법 정도인데, 그 법령에 따른 법리는 뭐냐면 어쨌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있는 기업이 자기네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인권 관련된 불법행위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물건을 공급받는, 그러니까 디벨로핑 컨트리의 사업장에서 뭔가 불법적인 행동이 이루어져도 그와 관련된 책임을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사업장의 사업주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에 근거해서 이 원고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너희들 사업장에 문제가 없는데 너희들이 물건을 납품받는 저 동남아시아 어떤 사업장에 가보니까 거기 아동노동이 사용되고 있더라. 그거 알고 있었니? 알고 있었는데 물건 납품받은 거야? 그건 알고 물건 납품받은 것도 문제고 몰랐다는 것도 문제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물건을 사주면 거기에 돈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 디벨로핑 컨트리 사업장에서 또 다른 아동 착취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해질 텐데 이것은 뭔가 문제가 있어.
책임을 묻겠어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죠. 다만 이 케이스에서 법원에서는 월마트가 그것까지 감시하고 책임을 묻기는 좀 과하다라는 판단이 이루어졌지만, 저는 이 판단은 과거 법원의 판단이고 이제 현재 미래의 새로운 사실관계, 또 최근에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새로운 법령의 제정의 움직임까지 고려한다면 이런 판례 법리도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소송들이 단순히 월마트뿐만 아니라 밑에 적어드린 것처럼 테슬라나 애플도 유사한 소송들이 그러니까 그 소송이 제기가 되고 있고 그 한국에서도 이런 유사한 소송들이 제기될 수 있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고요. 이따 또 그 토론 시간에 추가적인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